강의를 맡게 될 책 보는 여자 자이언트 최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멋진 카드 뉴스를 만들어주신 팁을 주신 우리 박혜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히든카드로 마지막 주에 주시는군요. 네. 잘 활용해서 우리 그룹에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라는 건 저희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호르몬은 우리가 언니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항상 호르몬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요 정도? 아니면 요즘 최근에 멜라토닌 호르몬 잠 잘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코르티솔 호르몬 요 정도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건강 공부를 하면서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거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 내분비계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영역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쉽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해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호르몬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호르몬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적용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자꾸 반복될수록 7주간의 긴 여정을 지금 달려와서 오늘이 마지막 주차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를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으시면 좋겠고,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누적된다면 우리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허준이라는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죠. 근데 중국에는 화타하고 편작이 가장 유명한 의사였는데 어느 날 왕이 편작을 부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화타가 편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뇨병이 있어서 합병증이 나면 그걸 고치는 의사인데 저희 둘째 형님은 당뇨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의사이고 저희 큰형님은 당뇨병이 아예 오지도 않게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형님의 존재를 모르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편작이 사람들을 어, 만나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병세를 딱 알아맞추는 진짜 유명한 의사였는데 자기만 되게 좋다고 잘 고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병이 오지 않게 하는 큰형님이 제일 큰 의사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그 큰형님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서 내가 의사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방의학을 해서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몸 관리를 하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명환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난 후에 어떤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지 이거를 찾아다니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알고 나의 흐름을 아는 명환자가 되어라라는 말 시작으로 호르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그쵸? 어, 왜 밤마다 이렇게 야식이 땡기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아는데 입에서는 계속 이 야식이 땡겨갖고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는 것이 재미없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저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 또래인데 그냥 죽고 싶대요. 사장님은 어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그럼 저처럼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 농담 한번 했는데 주변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증상들이 불편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 몸이 불편해지는 기초 원인은 호르몬의 균형이 어느새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외부 자극, 내부 자극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외부 자극,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외부 자극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극과 반응을 하는 그것을 잘하면 우리 몸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외부 자극이 확 들어오면 우리 몸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을 막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방출이 되냐면 콜티솔 호르몬이 방출이 돼요. 왜냐면 나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아드레날린과 콜티솔이 함께 나오면서 빨리 도망갈 준비를 시켜줘요. 왜냐면 우리 주인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티솔 호르몬 아드레날린 발달을 해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멧돼지가 나를 공격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뇌 쪽에 가서,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 분비해. 라고 호르몬을 멈춰줍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런 자극과 반응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반응들이 너무 만성화되면 질병이 오게 됩니다. 내가 먹을 거를 아까 맛있는 치킨을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계속 많이 먹는다면 이제 처음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만성화가 돼버리면 당뇨병이라는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좋은 자극이나 나쁜 자극이나 뭐 좋은 자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좋은 습관이 되겠지만 나쁜 자극이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질병으로 간다. 그것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인데 감사하게도 호르몬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호르몬을 그간에 내가 몰랐더라도 이렇게 조절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가 있냐면 내가 죄가 있어요. 밤마다 야식을 먹는 내가 죄가 있습니다. 호르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몬은 내가 만약에 어, 0이라는 게 정상 범위라면 플러스 100이 될 때, 마이너스 100이 될 때 내 몸을 정상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플러스가 되면 내려주고 마이너스가 되면 채워주고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항상성은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내부 환경을 내가 조절해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은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조절을 해주냐면 체온을 조절을 해줘요. 내가 막 추운 환경에서 있을 때 갑상선 호르몬에서 티록시닌을 분비를 해서 체온을 조절을 해주고 수분량을 조절해서 내가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조절도 해주고 혈당도 인슐린이 막 막아줘서 또 조절해주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내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호르몬이 조절해주는데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같이 조절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편안한 신경, 긴장하는 신경 두 가지가 있죠. 부교감, 교감이 있는데 이것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내 몸 안에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게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그래서 내 몸의 변화를 딱 알아차려버려요. 그래서 그 변화에 딱 대응해서 정상 상태로 얼른 복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은 나를 나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갱년기 증상 많이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진행 중에 안 겪으신 분도 계시지만 가끔씩
아, 이거 나 아닌데? 이럴 때 있죠. 이거, 나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까칠하지 않은데? 이렇게 까칠하게 됐지? 내 뱃살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지?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나답지 않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기저에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몸에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는데 지휘자 역할을 호르몬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다 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몸을 다 조절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센서를 딱 등을 켜줍니다. 내 마음이 막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센서 등을 딱 켜줘요. 누구야? 너 왜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라고 센서를 켜주지만 나는 이건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됐을 거야. 막 이렇게 자책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주거든요. 누구야, 그만 고민하고, 그만 나와, 그만 먹어, 그만 자, 아니, 그만 앉아, 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센서를 되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센서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로록 80이 그 장수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들은 센서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를 잘 받아들여요. 캐치를 해요. 나 배가 아파.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나? 해서 얼른 뭐 또 챙겨 먹고 쉬어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센서티브하지 않은 분들의 신경계가 그렇게 타고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장점은 되게 무던한 반면 이 센서를 인식을 잘 못해요. 몸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큰 병이 잘 나요. 그래서 몸이 약한 것도 감사한 거고요. 몸이 건강한 건 더 감사한 거예요. 대신 우리 몸의 센서를 잘 이해하면 신호를 줬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내 자신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몸에서 모든 호르몬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상하부 뇌하수체인데요. 이 시상하부는 이 백회열, 머리 정수리, 여기 부분부터 깊숙이 쭉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안전한 곳에 이 시상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고, 뇌하수체는 그 시상하부 그 아래쪽에, 눈 뒤쪽과 귀 옆에, 요쪽에, 밑에 쪽에 있는 게 뇌하수체인데, 시상하부는 총사령관이에요. 아까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빨리 나겸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합니다. 빨리 도망가라는, 빨리 근육을 세게 하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 하면 뇌하수체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해요. 부신한테 막 명령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명령을 하고 명령을 전달받아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고, 송가선은 그 밑에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분비하고요. 부갑상선은 이 갑상선에서 분비되고, 부신은 좀 밑에 신장과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고, 췌장은 소화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난소, 정소는 또 우리의 생식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호르몬들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뇌하수체는 저기 보시면 시상하부 밑에 간내 밑에 콩알만한 곳이고요. 그 아래에서 분비를 하는데 호르몬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신체 발육 촉진의 청소년기나 성장기엔 쓰이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소실되지 않고 튼튼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데요. 티록신 분비를 하고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부신피질 호르몬, 생식샘, 젖분비 이런 호르몬들을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를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엽, 중엽, 후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엽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중엽은 인간의 내분비계에서는 분비되지 않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파충류, 왜 카멜레온 적들이 나타나면 자기 색깔을 딱 바꾸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충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인간은 없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 요즘 옥시토신 호르몬 많이 나오죠? 예, 배려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게 껴안아주고 스킨십 많이 할 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억지로 껴안아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데, 내가 혈압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어. 왜 그럴까? 대부분 갱년기 저혈압이었던 사람이 갱년기가 지나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균형이 떨어지면서 수분 재흡수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은 수분을 많게 한다거나 오줌을 내보내고 또 오줌을 가둬두는 이 역할이 잘 안 돼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장 기능과 관계돼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이렇게 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갑상선 호르몬은 목 여기 남자들 목젖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쇄골이 갈라지는 요 움푹 들어간 위쪽에 있는데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와요. 언니, 제가 갑상선이 나빠졌나 봐요.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어디가 뭐 증상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외향적으로 그랬더니 아, 제가 여기가 막 딱딱해졌어요. 이래요. 이 갑상선의 위치가 이제 혼동된 거죠. 그래서 딱 힘을 앞으로 딱 닭모가지 운동할 때처럼 딱 힘을 주면 삼각형으로 쭉 뻗쳐지는 이 근육. 이제 근육이 한쪽이 딱딱해지니까 그게 갑상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고 그 친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기 근육이 많이 딱딱해져서 갑상선이라고 오인을 했었는가 봅니다. 갑상선은 거기가 아니고 요 목젖 바로 위야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 그래요 하고 한번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나비 모양처럼 생긴 목 요 윗부 아랫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어, 주는데 체온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 추위와 더위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칼시토신 호르몬. 요즘 K2마그본에서 나오는 칼슘 침착을 K2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K2를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칼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뼈에 칼슘이 침착하는 것을 어, 돕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칼슘 이온 농도를 저하시키는 호르몬이고, 갑상선은 요드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요드가 결핍할 시 갑상선종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삼면이 다 바다 있잖아요. 내륙 지방도 그렇게 해산물을 못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드가 결핍될 확률은 뭐 거의 희박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먹는 해산물을 잘 먹고 미역 잘 먹고 하면 요드는 결핍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요드 해산물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요 갑상선에 네 가닥 노란 그 점들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인데 이거는 칼시토신과 반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인데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을 한다. 피 속에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뼈와 혈액의 칼슘의 농도가 적절하게 99%대 1%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경우 너무 많으면 뼈에 석회화가 생기게 되고 너무 적게 돼 오줌으로 다 칼슘이 나가버리거든요. 적게 되면 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신경이 상당히 과민해지고 근육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파라토르몬과 칼시토신 호르몬이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갑상선 저하나 항진증이 생기게 되는데 양자 분석을 해보다 보면 칼슘을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왜 칼슘이 늘 빨간색으로 나와?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갑상선 결절이 있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느껴지는 성격이어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다 오줌으로 배설을 할 경우 그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칼슘을 드시면서 이 갑상선 호르몬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좀 정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어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많이 좀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췌장 호르몬인데 췌장은
소화 효소를 내오기도 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오기도 하는데 저기 보면 이렇게 위 뒷변에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췌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 췌장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랑게르 한스 섬이라 그래서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랑게르 한스 섬인데 여기에서 나와요. 파란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는데 베타 세포에서 나오고요. 포도당을 밥을 내가 먹으면 포도당으로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도로 대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호르몬인데 여기에서 글리코겐으로 합성해서 간 근육에 저장해서 혈당량을 낮춘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실 텐데, 만약에 조금 요즘 당뇨가 너무 많고 인슐린 저항성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저 밑에 초록색에서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간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변환이 돼서 내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밥심으로 살아 그러잖아요. 이게 밥을 먹게 되면 에너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업고 세포한테 문을 똑똑 두드려요. 세포야, 세포야, 포도당을 가지고 왔어. 문을 열어줘. 하면 세포가 문을 열어줍니다. 아, 그래, 들어와. 라고 했을 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힘으로,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밥을 한 공기 먹다가 오늘 맛있게 있어서 밥을 두 공기를 먹었어요. 그럼 한 공기는 나한테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 공기는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남아있는 포도당을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이런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뿅 하고 나타나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췌장에서.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 내가 밥을 오늘 못 먹었어요. 점심을 굶었네? 그래서 막 어지럽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배고프고 하다가도 한두 시간 지나면 배가 잘 안 고파요. 그냥 참을만 해. 그걸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밥 한 공기 더 먹은 것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놓는데 이제 지방 형태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요. 우리 몸이. 왜냐면 우리 주인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혈당이 떨어지면 죽어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까 항상성에 의한 원리 때문에 꺼내서 혈당량을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아. 그거는 내 몸에서 포도당의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포가 호르몬의 신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려 인슐린이. 세포야 세포야 문 좀 열어줘. 내가 포도당을 갖고 왔어. 해도 세포가 너 거짓말이잖아. 너 늑대 소년이지. 엊그저께도 가꾸고 그저께도 가꾸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가꾸니까 너 거짓말이 하잖아. 그러면서 호르몬의 신호를 무시해버려요.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남아도는 포도당을 세포 안에 넣을 수가 없고 혈액으로 막 떠돌다가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죠. 당은 설탕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살려니까 당을 오줌으로 배출을 해줘요. 그게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당량 증가와 혈당량 낮추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인님이 너무 나를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면 세포가 파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호르몬 체계가 균형이 깨지면서 더 이상 호르몬이 제작동을 못하는 거. 이게 저항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아주 시초인데 요즘 현대인들의 식사들이 너무 인슐린이 팍팍 나오는 식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피가 탁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셀톡스온을 통해서 이 호르몬 체계 대사가 되는 것을 다 한번 잡아보자 하는 것이 셀톡스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음, 여러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하셔서 팔꿈치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 뒤편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손을 가보시면 그 양쪽에 있는 것이 신장이에요. 그래서 아, 나 허리가 아파요 할 때 어디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또 거기가 아플 때도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거기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 밑에 있는 그 근육이 아프기도 한데 그것을 나는 허리가 아프다라고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거기가 항상 이렇게 두드리면 항상 아파요. 그래서 신장은 두 개가 있죠. 우신과 좌신이 있는데 그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꽃갈모자처럼 된 것이 호르몬이 나오는 곳인데 이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부신 피질 호르몬, 속에서 나오는 건 부신 수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분비가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래서 콜티솔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리 아이가 밥 안 먹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우,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밥 안 먹는다고 그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밥 안 먹는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몸이 다 저장된 짜장면 200그릇을 다 빼서 또 에너지로 써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충분히 우리 몸이 항상성을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호랑이 나타났을 때나 뭐 이렇게 뭐 잘 못 먹고 살 때 이럴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이제 생존에 관계된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태어난 아이부터 아주 노인분들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신이 너무 힘들어요. 부신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피는 끈적끈적하게 변해요. 설탕물처럼.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을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높여요. 그래 우리가 살으니까. 근데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계속 분노의 마음이 일고 막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과로하고 그러면 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과격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해. 몸에 좋다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몸도 마음도. 근데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계속 나오게 되면 부신이 너무 과하게 힘들기 때문에 부신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콩팥의 기능이 원래 약한 사람들, 기혈순환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 돼서 그게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한, 게 무슨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이게 시스템처럼 엮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나와줍니다. 네, 보신 수질 호르몬이 있어요. 야, 많이 들어봤다. 에드레날린, 그죠? 아드레날린, 흥분 호르몬. 여러분들 언제 흥분하세요? 교감신경 자극받아 막 분비되는 흥분. 흥분 많이 하시나요? 좋은 흥분도 있고 안 좋은 흥분도 있는데 이 흥분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혈당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푹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코르티솔이 나오죠? 혈압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이 부신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들이 잘 이게 균형이 떨어지게 되면 손목이나 발목이나 이런 통증 유발을 시키는데 천장관절 같은 그러니까 그 천골, 엉덩이뼈, 넓적한 뼈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 그 고관절 골반 그러니까 골반 뼈를 이어주는 그 관절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있는 게 천장관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뭐 운동을 과격하게 했나라고만 생각해서 관절 부분이 이상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관절의 통증들도 다 이렇게 호르몬과 관계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과 혈압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까지 이제 스트레스와 흥분은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송가선 호르몬은 잠자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정말 요즘 많이 나오죠. 유튜브만 틀으면 계속 잠을 자는 호르몬 이야기가 나와요.
세로토닌 호르몬, 감정이나 수면, 식욕, 행복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낮에 햇볕 받고 운동하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합성이 돼서 잘 자게 돼요.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는 어쩌면 노화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절망하냐, 잠 못 자는데 절망하냐, 그러진 않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세로토닌 호르몬은 장에서 90% 정도가 분비가 되고, 뇌에서 10% 정도가 분비가 되는데, 아, 그럼 내가 장 관리만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나의 감정이나 이런 수면이나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합성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나오는 10%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돼요. 장에서 뇌하고 장간축에서 그 미주신경을 통해서 영향력은 미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에서 분비되는 10%의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햇볕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성장 호르몬, 이렇게 햇볕을 낮에 잘 받으면요,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나 성장 끝났는데, 이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처럼 나 생리 안 하는데 아 이제 여성 호르몬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회복 호르몬이에요. 나를 밤사이 계속 회복해주는 이것이 잘 될 때 내가 그 다음날 원상태의 컨디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생식소 호르몬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정소에서 분비가 되는데 정소는 저 동그란 부분이에요. 고환이라고 하는 동그란 부분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나와서 정자 생성이 돼서 다시 부고환으로 가서 배출을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난소에서 나와서 나팔관 쪽으로 가서 남자의 정자와 수정을 하는 임신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사람의 건강을 평가할 때, 남자는 발기력으로 평가를 하고, 여자는 자궁 상태, 생리가 잘 됐는지, 지금 현재 자궁에 문제가 없는지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생식기는 우리가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생식소 호르몬과 관계된 부분이고, 이 생식기 관리를 잘 하셔야만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음파방석이 그 생식선을 관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이잖아요.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생식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4, 50대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서 거의 고갈 상태로 돼서 되고 남자들의 테스토스테론은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용감한 테토녀가 돼서 아주 그냥 뭐 거칠어집니다. 뭐 그냥 뭐 무서울 게 없어요. 남자 그까짓 거 와.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율도 많아지고 그런 건 이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이 자신의 그 여성성보다는 남성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남자는 똑같은 상태에서 여성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용감했던, 그렇게 바깥에서 술 먹던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달라고 하네? 아이고, 우리 양반 왜 그럴까? 막 이제 여자는 막 힘들어 죽겠죠.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이런 호르몬 체계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서로가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갱년기 심리적 증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나타나요. 여자는 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로감도 너무 많이 나고 뱃살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세포 수용체 이론이라 그래서 세포가 호르몬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대체 물질을 먹게 되죠. 콩도 먹게 되고 석류도 먹고 뭐 백수, 회화나무 다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세포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48시간 후에 안전하게 배출하는 게 이 식물성 대체 호르몬 요법이에요. 이건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방이나 자궁에 호르몬 계통에 암이 있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해요. 왜? 없어지니까. 이 원료가 기능만 하고 없어져요. 근데 화학적 에스트로겐이 이제 세포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역할은 더 세요. 진짜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남의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호르몬이냐면 동물들 임신한 그 난소에서 그 호르몬을 아기 집에서 다 뺍니다. 왜냐면 에스트로겐이 임신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100배 이상의 정도의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빼가지고 그거를 추출해서 주사로 만들고 경구용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암말에서 뽑아낸 그 성분이 프레마린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완전한 그냥 에스트로겐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은 세지만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근데 이게 누적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 먹고 안 먹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의사도 처방을 그렇게밖에 안 해주는데요. 이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누적되는 게 많겠죠. 근데 또 다시 먹고 약을 바꿔서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약처럼 드시는 분이 계세요. 보약처럼. 호르몬 안 먹으면 막 너무 막 불편하다고 생각하셔서 두려움 나머지 계속 보약처럼 드세요. 10년, 20년.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작용은 일단 혈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라서 호르몬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호르몬 지수가 높아지면 호르몬 계통에 암이 잘 걸려요. 그런 발병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거의 식물성 대체요법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호르몬, 화학적인 호르몬 요법을, 주사요법이라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걸 드셔야 맞고요. 어, 그 다음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정말 무서운 거죠. 플라스틱은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열을 받았을 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에서 나오는 코팅된 종이에 글씨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가 있어요. 그 코팅돼서 나오는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은 안 받는 것이 좋고 영수증을 손으로 만졌을 때는 손을 좀 세척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전혀 배출이 안 되죠. 근데 이 배출을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몬골드 정말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몬골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왜 우몬골드가 좋은지 정말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에 많은 그 여성 호르몬 갱년기를 대체하는 요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처음 시초, 세계에서 처음 시초로 이 여성 호르몬 대체 물질을 만든 곳은 하이리빙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에서 그 내추럴 엔토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백수호로 여성 호르몬을 개발을 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명 대상, 장영실 대상까지 받은 원료예요. 이 원료를 하이리빙과 그 내추럴 엔토텍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정도 뒤에 각 원료사를 원료를 다 공급하기 시작해서 여성 백수 원료가 다 퍼지게 됐는데 2015년 정도에 백수호를 그 회사에서 장난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엽백수호라는 이상한 물질을 넣어서 백수호가 판매가 금지가 됐었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지금 식약청의 엄청난 그 관리하에 다시 나오고는 있지만 하이리빙에서는 그 뒤에 회화나무 추출물을 선택을 합니다. 이 소포리코사이드라는 물질은 골밀도를 많이 높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성 쿠퍼만 지수를 좋아지게도 하지만 골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서 부원료까지 24가지가 다 있어서 너무나 대단한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입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호르몬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껴안아 주시면서 항상 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몸한테 고맙다고 안아도 주고 좋은 영향도 주고 쉬어주기도 하고 편안한 생각으로 긴장도 풀어주세요.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약으로만 해야 되냐? 앞으로 호르몬과 관계된 약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우리가
약을 계속 늘리면 될까요? 좋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아,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 앞에서 내용이 많아서 이 핵심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몸에 좋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호르몬이 달라지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양질의 영양소. 두 번째 잘 배출해야 되고 세 번째 잘 자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먹는 거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걸 잘 먹어주면 돼요. 결국에는 그냥 잘 먹으면 돼요. 너무 이렇게 그, 뭐 하지 말고 그냥 잘 드세요. 그래서 지방 많이 드시고 양질의 지방, 단백질, 아연, 등푸른 생선, 해산물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식사 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반드시 드셔 주셔야 되고 단백질, 스피루리나 단백질 쉐이크 요거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이렇게 일단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걸 잘 드셔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잘 배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물질이 약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같은 것도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은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해독을 하고 배출을 하고, 신장은 오줌을 통해서 독을 배출하고, 폐는 호흡을 통해서, 피부는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장이 변비나 설사나 가스가 소화가 안 된다 하시면 얼른 이걸 캐치를 하셔서 정상 상태로 돌려주셔야 돼요. 변비는 제2의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무서운 존재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15일 동안 변을 보지 않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독가스가 다 어디로 갈까요? 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타고 돌아다녀서 호르몬을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세포를 다 독소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반드시 장은 케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변을 항상 보세요. 소변이 탁하고 냄새나고 자주 보고 붓는다 몸이. 그러면 소변으로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폐는 기침 같은 거 나오고 계단 올라낼 때 힘들고 이러면 폐가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거. 피부로 땀을 배출해 줘야 되는데 배출하지 못하면 이렇게 피부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가장 큰 해독 기관이에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평상시에 물을 정말 많이 드셔 주시는데 전해 환원수 물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세포를 환원하는 물이에요. 세포가 산화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원래 세포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해 환원수 물입니다. 그래서 물, 배출 영양소, 생식과 장을 배출한 도와주는 메타액티브, 변을 배출 도와주는 엑스디토, 지방을 배출하게 도와주고 장도 좋게 해준 키토산 이런 배출 영양소와 피부로 독소를 배출하는 멀티돔과 시모누를 통해서 피부를 다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열요법을 통해서 피부로 독소를 배출을 해줄 때 내 독소가 잘 배출이 된다. 세 번째는 잘 자줘야 되죠. 멜라토닌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갱년기 이후에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자야 회복이 되잖아요. 자, 잘 자려면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통증을 없애야 됩니다. 잘 멜라토닌 뭐 제제 먹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통증이 없어야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잘 자고요. 생식선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야뇨 증상이 없어야 잘 자겠죠. 이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잘 때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자죠. 아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걱정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난 분노의 걱정을 하시며 막 분노 상태로 자게 되면 잠을 숙면을 못 차죠. 못 주무시죠? 세 번째는 햇빛 보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근력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잘 자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잘 잘 때 통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라파사공의 염증 치료기와 멀티돔, 몸 안으로 50cm가 들어가는 열을 통해서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프로폴리스, 관절초. 어, 삭신이 안 쑤셔야 잘 잘 거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는 영양소고요. 편안한 잠은 서큐케어.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서큐케어입니다. 이 서큐케어는 그냥 일반 이불이 아니고 혈액순환을 돕는 히토르라는 물질이, 광물질이 많이 도포돼 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혈액순환도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온우와 함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음파 방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파방석에 그 인체 파동을 자극을 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을 이용한 음파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K2 마그본, 마그네슘과 칼슘이 밸런스가 맞게 이 영양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잘 생각하기입니다. 잘 생각하는 건 옥시토신과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풀려고 막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어디 가서 막 나쁜 거 하고 다시 악순환 되는 거 이런 건 부정적인 방법이고 스트레스 행복을 긍정적으로 푸는 방법은 나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그 자극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 훈련을 하실 때 스트레스가 제어된다는 거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있어요. 지금 도움이 되는,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강의를 보고 듣고 걱정 대신 희망을 가지시면 이 옥시토신과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이런 강의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저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오면 그 전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상쇄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마음 훈련할 수 있는 책 한 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어떤 것인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 내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욕구,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책인데, 상당히 좀 두껍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드리고, 좋은 강의 들으시면서 항상, 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로드맵을, 청사진을 그려보고 항상 희망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산다면, 누구나 다 걱정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상상을 하다 보면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점 바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유튜브만 틀면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건강 지식,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는지, 뭐, 마음 챙김하는 거, 인간관계 끊어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 삶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죠. 저희는 지식 자랑하기에는 너무 삶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시는데 이 건강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건강 공부는 내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내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건강 공부와 실천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소비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 사야 된다고? 그래, 그러고 바꾸라고? 뭐 영양제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건강 강의가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절대로 건강에 관한 것들은 소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혼자 의지가 없으시다면 돈을 주고 근육 PT도 받아보시고 영양제를 충분히 드셔주시고 그리고 배출하는 것도 도움을 받으셔서 하이리빙에 좋은 식품들, 용품들 너무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꿔보시고 진짜 소비와 가짜 소비를 구분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소비는 줄여야 되고, 가치 소비를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말로 소비성에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돈을 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